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보통 우리는 한반도를 작지만 살기 좋은 땅, 금수강산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공간이 과거 사람들에게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지형과 기후 조건이 우리 삶의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지리학과 박정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기다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왜 기다렸냐면요. 학교 다닐 때 지리 점수가 가장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나는 왜 그때 지리가 굉장히 재밌는 과목일 수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땐 그렇게 싫어했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 저 같은 학생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울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예, 고등학교 때 교과서가 좀 잘못 쓰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제 잘못이 아닌 거죠. 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교수님은 어떻게 지리학을 전공하게 되셨어요? 그 뭐 여러 가지 우연히 겹쳤는데, 저희 아버지도 뭐 지리학을 공부하셔가지고, 정말요? 네, 그렇게 여차여차 해가지고 저도 지리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평소의 대화는 다 지리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저희 아버지는 지리학을 하는 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네, 제가 그냥 하다 보니까 저도 재밌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재밌어요, 정말요. 이거를 사실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지리학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지리학이 다룰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조망하는 형태로 문제를 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뭔가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데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리학이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제가 이 질문을 굳이 막 이렇게 불편하게 드린 이유가요. 그 당시는 너무 재미없었는데 약간 한 30대 넘어가면서 지리가 이렇게 매력적인 거였구나. 그러니까 알아야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나 환경이나 이 지형이 사람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제가 그걸 느꼈던 게 제가 한 30쯤에 이제 시애틀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한 2년 정도 공부하느라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날씨가 계속 비가 와요. 막 우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절대 못 입는 옷이 이런 거, 흰색 옷. 그러니까 맨날 비 오고 막 이러니까 다들 이제 방수되는 그런 옷들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도 그래서 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평소에 어떤 그 사고 방식이나 삶의 방식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미치는 게 지리이자 기후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부터 관련 책을 조금 읽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역사, 지정학 다 겹쳐 있네 이런 생각까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은 지리나 역사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데 중년인 정도가 되면 역사에 이제 관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역사 책을 막 보다 보면은 지리에 지리를 알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60, 70대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리학이 재미있는 학문이고 또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뒤늦게, 어르신들이. 맞아요. 뒤늦게. 중년 넘어가면서 알게 되는 그 묘한 매력이 있죠. 그러면 제가 교수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리학자로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반도는 예를 들면 어떤 땅입니까? 전 지구를 다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 지리적으로 이거 국뽕 말고 한 몇 위쯤 하는 나라. 예를 들어 몇 위쯤이요? 위치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뭔가 자원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산이 아름답긴 한데 조금 험하고 뭐 등등.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왜냐하면은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좋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자극이 많이 되잖아요. 계절이 자꾸 변하니까 지루하지 않고 그 자극 때문에 저는 한국인이 창의력이나 창조성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극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쁜 거는 그거죠. 좀 반도에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힘을 키우기가 좀 어려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라의 힘을 키우기 어려운 그런 좀 안 좋은 점이 있고 또 평야가 좁다 보니까 농업 생산성이 낮아가지고 항상 그 배고픔에 좀 시달려야 하는 그 선조들의 그런 역사들을 봤을 때 그렇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니까 그런 먹을 거 걱정은 안 합니다만 과거는 항상 먹을 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산지가 많다 보니까 뭔가 이 교류하기도 힘들고
교통로를 놓기도 힘들고 네. 여러 가지 통합에 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이 적당한 기후 조건 그 다음에 바다의 면에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옆에 큰 중국이라는 그 인구수가 많아서 많은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진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속 과거에 네. 계속 좋은 문화나 발전된 사상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드라이하게 일단 지리학자들은 이 반도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반도의 어떤 특징이랄까? 반도의 장단점, 반도는 네네. 장점이 더 많죠. 장점이 더 예, 많아요. 예. 왜 아무래도 그렇습니까? 뭐 육지하고도 연결이 되고 음. 바다로도 나가기 용이하고 양쪽 다 연결돼 있어서 일단 좋다. 네, 아, 네. 물론 뭔가 통로같이 느껴져가지고 주변에 강국이 있을 경우에 그 강국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정학적 요충지니까 차지해야겠다 이런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지형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겪었으니까 중국과 일본에서요. 중국, 일본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뭐 유리한 측면이 많았다. 그 반도 내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 조건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환경 조건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반도라는 땅이 제공하는 이점이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물론 이제 기후나 뭐 이런 게 다 영향이 있겠지만 네. 자원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냥 반도 그러니까 육지로만 돼 있거나 섬이거나 이게 아니라 양쪽을 다 그렇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활용도가 더 높은 그렇죠. 측면이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저는 우리나라 지도 볼 때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지도를 볼 때와 거꾸로 돌려서 볼 때 이게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바다를 이제 위로 네. 딱 봤을 때 네.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연결하는 굉장히 요충지로서의 그런 장점이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한반도는 네. 네. 국토 면적의 70%가 또 산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산지가 많으면은 이렇게 농업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죠. 평야가 좁으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먹을 거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만 또 이 외부에서 침입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기에는 또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네. 산지라는 게 굴곡이 심하니까 뭐 분지도 있고 계곡도 있고 다양한 지형들이 섞여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왔을 때 한 지역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온전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지역 점령 후에 또 군대를 쪼개가지고 다른 지역에 점령하러 들어가야 되는 여러 군대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보급선이나 네. 아니면 연결선이 끊어질 수가 있죠. 그 원래 있던 집단이 공격해 들어오게 되면 포위 당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점령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방어적으로는 유리한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완전히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유리한 조건도 있다. 네. 네. 예전에 뭐 전쟁사 같은 거 가끔 네. 이제 책들을 보면은 거기는 평원지대여가지고 서로 공격하기도 쉽고 받기도 쉽고 네. 뭐 산 때문에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서로 이제 돌아서 가느라고 바다를 이용한 그런 케이스도 나오고 네, 그래서 네. 이게 산이 뭐든 그렇지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그렇죠. 한 네.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70%가 산지라는 게 조금 많다 싶기도 해요. 살짝 아쉬운. 네, 과거에는 특히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네, 예전에는. 지금처럼 뭔가 이게 기술이 발달하지 그렇죠. 않았을 네, 때는. 네. 네. 그렇다면 우리 그 단군 시대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땅에 들어온 우리 조상님들. 네, 네. 이분들이 정말 지금 이제 연결된 얘기지만 그 시절에 어떻게 정착해서 살았지? 이 험지에 더군다나 우린 또 겨울도 네. 지내야 되잖아요. 네, 날씨도 만만치 네. 않고. 네, 네. 그거를 제가 뭐 수렵채진민하고 농민을 나눠서 한번 네,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수렵채진민이건 농경민이건 그렇게 좋아하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수렵채진민들이 주로 막 활동하던 시기는 마지막 빙기 때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수만 년 전 네. 이렇게 수렵채진민들이 동아시아를 막 돌아다닐 때 이 네. 사람들이 주로 선호한 공간은 초원지대였어요. 초원지대에
강가에서 어류, 그러네요. 물고기나 조개류나 이런 거 채취하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큰 동물들이 돌아다니면 사냥하고. 근데 한반도는 산지였고 당시에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해수면이 더 낮아가지고 더 높은 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수렵채지민들이 굳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았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한반도는 이렇게 비어 있었는데 음. 간혹 너무 추운 시기가 오게 되면 네. 북쪽의 만주 쪽에 있던 수렵채지민들이 한반도 쪽으로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럴 경우에는 그 만주 쪽에 있던 사람들은 주로 가고 싶었던 곳이 그 황하나 양쯔강이 있는 넓은 동중국이나 또 당시 해수면이 낮았기 때문에 서해가 다 무트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곳으로 오려고 했겠지만 네. 거기가 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네, 한반도 쪽으로 수렵채지민들이 들어왔고 그래도 뭐 인구 밀도는 높지 않았고요. 그리고 만년 전부터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우리가 현재 이 살고 있는 간빙기를 홀로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온난 수빈한 시기가 한 만년 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장농경하고 벼농경이 시작이 됩니다. 중국 지역에서. 그리고 나서 주로 요동 요소 만주 이렇게 한반도의 북쪽에 있던 농경민들이 한 5천 년 전 이후로 기후가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5천 년 전. 그때부터 온도가 쭉 떨어지니까 이 북쪽에 있던 농경민들이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한 4천 년 전 이후로 농경민들이 들어오고. 근데 그때도 농경민들이 이 요동 요소나 만주 쪽에 있던 농경민들이 가고 싶었던 곳은 또 마찬가지로 동중국 황하 쪽이었어요. 황하 쪽. 거기가 넓으니까 네네. 평야가. 한반도는 평야가 좁잖아요. 농경민들이 살기에는 좋지 않은 땅이었죠. 평야가 그럼요. 좁다 보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 추워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도 황하 쪽은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또 일부가 요동 쪽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벼농경도 전파가 되고 네. 한반도에 농경민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중에 일부는 또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의 농경 문화를 전달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는 한반도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수렵채진민이건 농경민이건 선호하는 곳은 아니었다. 수천 년 전 전에. 얘기를 그렇죠. 하자면. 네. 그리고 한반도에 정착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만 네. 생존할 수 있었다. 열심히 살아야지만 생존이 가능한. 네. 그러니까 생활력이 좋을 수밖에 없네요. 좋을 수밖에 없고 네네. 강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성격이 급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또 네. 사람들이 실용적이죠. 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돈을 벌거나 식량을 구하거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시하지 않고 일단 먹고 좀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전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의대를 선호하고 네. 학생들이 그다음에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졸업하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로스쿨 들어가려고 하고 결국은 의학이나 법학이나 이런 것들은 실용적인 학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해봤고 뭔가 정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라고 한다면 네. 좀 뭔가 이제는 네. 다른 인문사회과학이나 이런 쪽에도 좀 신경을 쓰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그렇죠.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초과학이나 뭐 기초과학, 예술이나 문화 이런 기초과학도 것들 그렇고요. 예. 뭔가 이게 역사가 오래된 나라만의 특유의 그게 그렇죠. 또 있을 네. 텐데 우리는 일단 물론 수천 전 얘기지만 네. 정착하느라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네. 이제 그런 DNA가 계속 이어져 그렇죠. 오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면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은 네. 한반도의 그런 한국인의 선조라고 하는 분들이 네. 대부분 다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기후 변화나 인구 증가에 따라서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 혹은 뭔가 좀 더 풍족한 삶을 찾아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절실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들의 네. 후손이 우리라는 거니까 상당히 실용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 표현이 단일민족 혹은 뭐 학술적으로 원민족 이런 표현도 쓴다고 하는데 그 근원 원자를 쓰는 건지 뭐 그런 표현도 쓴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래서 언제부터 그럼 같은 민족이라는 거지? 그 단군 시대부터인가? 아니면은 지금 설명 듣다 네. 보면 사실상 그 인류라는 건 계속 이동하잖아요. 네, 무슨 네, 해빙기 뭐 네, 간빙기 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네, 네. 그럼 조상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네, 들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야 되는군요.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는 않고요.
과거에 수천 년 전에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쪽으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다 막 섞이고 또 그 사람들이 추워지고 먹을 게 부족해질 때마다 또 막 이동하면서 섞이고 그중에 일부가 한반도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데 삼국시대부터는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가 현격하게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이게 정립이 되면서 국경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북쪽에서 대대적으로 뭐 사람들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삼국시대 이후 그러니까 한 400년 기원 후 400년 뭐 이때쯤부터는 유전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뭐 중국에 정착을 하고 일본에 정착을 하고 만주에 정착을 하고 한반도에 정착을 하고 이런 몽골에 정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둘러봐도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옛날로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인류는 그냥 하나구나.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분열돼서 싸우면 안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조금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기후가 안 좋아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추워진다라는 뜻인가요? 춥고 건조해진다는 거죠. 농경 건조까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남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동아시아 보니까 같은 경우는 추워지면 건조해집니다. 당연히 이제 추워지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비가 덜 내리게 되고요. 네네. 네. 뭐 포화 수증기압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강수량이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한랭해지면 보통 건조해지는 그런 그 당연한 동반- 거군요. 네네. 추워지면서. 네. 같이 나타나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뭐 이제 산지가 한 70%다 이런 거 좀 불편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총균세였나요? 뭔가 이렇게 지형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묘사하는 글들도 참 많은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평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그렇죠. 노동력도 많이 들고 네, 네, 네. 그냥 걸어갈 수 없으니까 뭐라도 기계든 뭐 네. 동물이든 뭐가 필요한 것이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좀 돈이 많은 지형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야가 아니고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교통로를 내기도 힘들고 네. 물류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그렇죠. 없죠. 돈이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산지가 많은 지역은 결국 육상 교통로보다는 강이나 하천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효율적일 수가 있고 네. 아무래도 육상에서 교통로를 크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산지가 많으면 대량으로 운송하기가 어려우니까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강은 또 괜찮잖아요. 그렇죠. 강은 대량으로 운송이 가능하니까.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또 산지가 많고 우리나라 같이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데 네. 이게 굉장히 경사가 급해요. 이 네네네. 동서 폭이 좁기 때문에 남북으로 길잖아요. 우리 우리 반도가. 강원도만 가봐도 알죠. 네, 운전할 때 무섭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강이 이렇게 경사가 낮아야 또 왔다 갔다 하기가 좋잖아요. 네. 경사 너무 급하면은 이 순을 발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네. 운송하기가 위로 거슬러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올 때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강이 뭐 큰 강이 뭐 한강, 낙동강, 압록강 이런 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이 어려웠고 지역별로 이렇게 분절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북한 쪽에 뭐 네네. 평안도, 함경도도 마찬가지고 네. 뭔가 지역색이 뚜렷한 그런 비교적 뚜렷한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게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교류가 잘 안 되니까 네. 그렇다고 보고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지금 좀 덜하지만 지연이나 혈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결국 분절돼 지역별로 있으니까.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지역에서의 그런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었던 뭔가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남이가 뭐 여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네. 그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절된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끼리 지연은 당연히 따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네. 뭐 예전에는 다들 이제 부족 시대였으니까 네, 아주 네, 옛날로 네, 거슬러 올라가면 네, 그래서 뭔가 정치적인 성향도 그렇고
통치 방식에도 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건 네. 어떻습니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 어떤 패턴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통치 방식이요. 네네. 그 일단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전체를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근데 다행히도 외적이 침입하기에는 점령이 어려운 땅이었기 때문에 네네. 침입을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합이 안 되고 사회가 분열이 돼 있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중국 같은 나라랑 비교해 보면 중국은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고 그다음에 아주 큰 강이 황하강, 장강, 양쯔강이 흐르고 거기다가 또 황하강하고 장강을 또 연결을 했잖아요. 수나라 때 운하를 뚫어가지고 연결을 해버리니까 중국같이 거대한 땅이 한 왕조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그렇게 넓은 땅이 한 왕조에 의해서 통일된 형태로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된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럽은 계속 분열돼 있었고, 유럽은 맨날 전쟁이죠. 네. 중국같이 이렇게 거대한 땅이 한 왕조에 의해서 통치되는 경우가 뭐 수나라, 당나라, 한나라, 진나라, 그다음에 청나라도 그렇고 명나라도 그렇고 그렇게 통일된 왕조가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분열되어 있을 때도 있었죠. 뭐 5대 10국이나 5, 16국 시대나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또 춘추 전국 시대도 있었고 분열되어 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보면 통일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반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하천이 길지 않고 또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하천을 뭐 운하를 뚫어가지고 연결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분절 상황은 그냥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구 곳곳을 보면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 평야가 넓은 지대에 사는 사람, 혹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 뭔가 성향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그 지리학계를 이제 계시는 분들끼리 뭐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농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주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선호하는 곳은 해안가죠. 아니면 강가. 이게 물이 역시. 주변에 있는 곳, 특히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곳은 생산성도 높기 때문에 생태계가 거기는 사람들이 뭐 수렵채집민이건 농민들이건 다 선호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삼각주 같은데, 거기 이런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렇죠. 곳이군요. 거기가 뭐 가장 먹을 게 많은 곳이니까요. 산지로 가면은 아무래도 뭐 도망친 사람들이나, 그 쫓겨난 사람들이나, 뭔가 죄를 짓고 뭐 이렇게 산적이 되거나 화적대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화전을 하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었을 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야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 좀 더 너그러웠겠죠. 아무래도. 그 조급함의 정도가 좀 많이 달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륙을 저는 이렇게 크게 놓고 보고 설명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이 유라시아 전역을 놓고 보면은 이 유라시아의 서안, 그러니까 유럽 쪽이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쪽의 기후가 같은 중위도 지역이지만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유럽 쪽은 바다에서부터 계속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바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교차도 적고 일교차도 적고 기상의 변동도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좋은 거죠. 근데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는 계절풍, 우리가 흔히 몬순 기후지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은 너무 덥고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뭐 태풍도 오고 장마 오고 막 습하고, 겨울엔 또 너무 춥고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동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계절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생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유럽 사람들하고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유럽에서 이렇게 막 나라가 분열된 거는 그것도 뭐 지중해의 그런 해안선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뭐 알프스 산맥이나 피레네 산맥 같은 여러 산맥들이 있어서 뭔가 통합되기 어려워서 분열됐고, 그 분열된 상황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도 높았고 그게 산업혁명으로 이어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총균세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럽 사람들이 기후적으로는 좀 더 유리했다. 그렇죠. 동북아시아는 기후는 불리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능력이 높아야만 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중간에 그 근대 초까지는 사실은
아시아가 앞서갔거든요. 유럽보다 그렇죠. 아시아가 네, 앞서갔는데 이 유럽인들이 대항해 시대 이후로 막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노동력 착취당하고 이 식민주의 시대에 식민 국가들은 노동력 착취당하고 자연환경 다 훼손되고 그 과정에서 모인 자본을 갖고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유럽인들이 아시아인들보다 이제 과학기술력에서 앞서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막 부상하고 있고 또 일본하고 한국도 굉장히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따라잡은 거죠. 네. 근데 원래 그 유럽하고 아시아의 그런 경쟁 구도가 근대에 유럽이 앞서가고 이 아시아가 떨어지는 이렇게 뒤처지는 그런 결과로 갔다가 현대에는 다시 예전하고 다시 비슷하게 추격하는, 네. 서로 라이벌 관계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같은 산지라고 하더라도 추운 곳과 따뜻한 곳이 있을 거잖아요. 네, 결국은 핵심은 그 지리 자체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평야보다 뭐 산이 훨씬 더 살기가 힘들 테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춥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또 웬만하면 적응할 테고 지리학자 시선으로 봤을 때 뭐 유럽도 아시아도 뭐 저쪽 아메리카도 있는데 어느 지역이 가장 탐나나요? 저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축복받은 땅이야라고 하는 곳이 보통 이제 미국도 많이 네, 그렇게 얘기를 축복받은 하죠. 땅이라는 게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의 서부 지역 이런 지역들인데 그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축복받았다는 거는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뭐 노력을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환경이 좋으면. 네. 그래서 저희도 지역 같은 경우는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능력은 뛰어난데 굳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 보면 열매 이제 자라 있고 막 네, 이러니까.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도 국가들이 네, 네.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는 다 뛰어난데 환경 조건이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적응해서 네. 그렇게 크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중위도 지역 국가들에 비해서 밀려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위도 지역의 경우에도 유라시아에서 봤을 때 서쪽하고 동쪽을 비교했을 때 서쪽이 더 유리하거든요. 네. 동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 지역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기후도 조변석계하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화산 이런 피해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여름철에 뭐 장마, 홍수, 태풍, 그다음에 겨울철에 한파나 산불 이런 것들이 훨씬 유럽보다는 아시아 쪽에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살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럽의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쪽의 캘리포니아 이런 네. 그런 땅들이 좋아 보이지만 그래서 탐나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게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서유럽과 미국에 잘 살고 있으니까 잘 참 살고 있죠. 할 잘 말은 이용하고 없네요. 있는 거죠. 네. 네. 그들이 분열돼서 서로 경쟁하면서 싸운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게 경쟁이 안 되고 만약에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발전은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우리나라 북한과 남쪽하고 이게 너무 이제 분절돼 있어서 사실 네. 우리가 지도만 봐도 북한 지도는 잘 안 보게 되고 남한 지도만 주로 보게 되는데 네. 북한 쪽은 어떤가요? 일단 거긴 춥다는 느낌이 있어요. 뭐 북한도 저는 상당히 잠재력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네. 결국은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은 환경적으로 양호한 곳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도는 중위도라고 하면은 뭐 대체로 30도에서 40도 사이 이 30도 정도 될 사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런 나라하고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중국도 그렇고 네네. 다 이게 그 비슷한 위치에. 미도대에 있거든요. 네네. 네. 북한도 겨울에 상당히 춥죠. 몬순의 네네. 저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지역이나 저 고위도 시베리아보다는 훨씬 환경적으로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뭐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사람의 문제고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렇게 경제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거는 결국은 제도의 차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뭐 북한의 환경하고 남한의 환경에 차이가 있어서 나라 간의 국력의 차이가 벌어졌다. 차이가 격차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환경 하에서 어떤 사람이 통치를 하고 정치를 하고 어떤 제도가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게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거기서 네, 나왔던 네. 내용이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미국처럼 혹은 뭐 대표적으로 러시아처럼 엄청나게 큰 나라여서 위아래가 완전히 다른 나라 같은 그런 구조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남북한은 전체 지구 면적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작은 그렇죠. 나라인데 네. 거기서 북한과 남한의 이 명백한 차이를 보고 결국은 이거 가르는 거는 네. 행정, 제도, 정치다 그렇죠. 이런 네. 결론인데 우리는 그게 좀 해당되는 것 네, 같긴 네. 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 이게 지도 이렇게 보면은 북한도 여전히 산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네. 건가요? 네, 네. 거기 더 많죠, 사실은 훨씬 더 남한보다. 많은가요? 네, 네. 그럼 자원 같은 건 어떻습니까? 자원은 남한보다는 많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많은 뭐 그러니까 남미의 국가들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나라들하고 그쪽 비교했을 비교하기에는, 때는 네. 자원만 갖고 승부하기는 어렵고요. 네, 북한. 결국은 네. 사람이죠.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실제로. 네. 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시련을 겪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먼 곳에서 한반도 쪽으로 막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력이 강하고 생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뛰어난 사람들이고 한국하고 일본은 거의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네, 일본에는 원래 수렵채지민 집단이 강성하게 농민들이 한반도에서 넘어갈 때 수렵채지민 집단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섞여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일본에 원래 살고 있던 수렵채지민의 유전자를 제외하면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은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일본이 섬에 이렇게 섬나라에 살면서 얻게 된 그런 섬 고유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인하고 일본인이 많이 문화가 다른 것 같이 느껴질 뿐이지 유전적인 측면이나 기본적인 문화 그다음에 생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사하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잘 지낼 필요가 있다. 네, 싸우지 말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예전에 조금 딴 얘기긴 합니다만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가 사실 어렵기도 하잖아요. 네. 뭘 보수라고 하고 뭘 진보라고 하지. 그래서 네. 이제 흔히 이런 비유를 많이 하시죠. 예전에 그 어려운 시절에 뭐 석기 시대가 됐든 뭐 철기 시대가 됐든 하여튼 그 예전에 산을 하나 두고 저기를 넘어볼까? 저기 너머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우리가 저기까지 진출할 수 있어. 네. 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 도전한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들이고 네. 보수적인 사람들은 야 지금 뭐 먹고 살만한데 일단 여기 우리 영토를 지키고 이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안에서 뭔가 발전시키면 되지라고 네. 하는 사람이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빗대서 뭐 동의하실지 안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장 네. 이제 손쉬운 설명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향이죠. 이게 좋고 네, 나쁨의 네, 어떤 네. 가치 차이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일단 적응한 이 조상님들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좀 진취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 간에 경쟁이 심하게 붙었을 때 경쟁에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려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진취적인 사람이라서 미래를 내다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미리 움직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예측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해서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막 움직였을 수가 있고 결국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는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그렇죠. 모험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시도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이나 한국에서 또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 다 그런 진취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모험심이 강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밀려서 내려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그렇죠. 것이고. 네. 그렇게 원래 볼 수가 살던 있겠죠. 곳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네, 네, 네. 사실 뭐 유럽 대륙에서 아메리카로 처음에 넘어간 사람들도 다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대 가는 걸 선호하고 그다음에 로스쿨 가고 싶어하고 이런 거 미국도 똑같거든요. 미국도 의대 정말 선호하고요. 로스쿨 정말 인기가 많은데 그 나라야말로 정말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죠. 뭔가 250년 역사에서 그렇죠. 유럽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심한데 그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밀려서 유럽에서 이렇게 아메리카로 넘어온 사람들이 정착민들, 많거든요. 네. 네. 이주민들의 특성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진취적인 측면도 있고 경쟁에서 밀려서 들어온 측면도 있고 그래서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고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데 그래서 미국의 이주민들은 최근에 이주해서 들어간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사실 수천 년 전에 이주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어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바깥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온 이주민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그 실용적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네. 제 생각입니다. 오늘 그 제가 교수님한테 이 반도란 무엇인가, 한반도는 몇 점을 주시겠느냐, 그리고 이 산지가 70%인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든 구조 아니냐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들의 지형과 위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조건을 봤을 때 한반도는 결국은 어떤 공간이라고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항상 보면은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쁘면 안 좋죠. 너무 나쁘면 살기가 힘드니까 너무 안 좋은 극단적이야. 거고. 네. 예를 들어가지고 저 고위도에 너무 추워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은 너무 안 좋은 곳이죠. 근데 너무 좋은 곳, 저희도에 먹을 게 너무 많은 곳은 사람들이 굳이 뭔가 혁신이나 발전을 추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노력을 덜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적당히 살기 좋고 적당히 살기 힘들고 그러한 지역이 중위도 지역인데 특히 중위도 지역에서도 이 동아시아 지역은 기후가 변화무쌍하고 또 여름과 겨울의 계절 차이도 크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면성실해야 했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인의 그런 좋은 그 예를 들어 진취적이고 창의력이 높고 그다음에 혁신을 추구하고 이런 성향이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땅인 거죠. 그래도 사계절 그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 것도 이게 굉장히 귀찮고 어렵고 자원도 별로 없고 우리 히토리도 별로 없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좋은 땅이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좋은 땅이다. 사람을 자극하는 땅이다. 이렇게 그 좋은 표현인데요. 사람을 자극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반도라는 땅이 얼마나 다루기 까다로운 공간이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이 우리의 생존 방식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박정재 교수님과 짚어봤습니다. 저희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